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사실 아주 가까운 듯 보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밖에 없습니다. 대략 10자리나 차이 나는 통장 잔고 숫자 말이죠.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부자들과 똑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극단적인 부의 세계, 억만장자들의 기묘한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원룸에서 혼자 사는 청년, 친구와 투룸을 나누어 쓰는 직장인, 지방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 둘과 강아지를 키우는 신혼부부. 우리의 일상은 늘 비슷한 고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월세, 대출금, 교육비.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카드값은 어떻게 낼까?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돈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부유해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만장자에게는 수십억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슈퍼에서 우유값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적 고민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된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삶 자체가 변합니다. 대중교통을 타는 대신 전용기를 타고 병원 대기실 대신 전담 의료진이 곁에 있으며 레스토랑 예약 대신 셰프가 집으로 옵니다. 이런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억만장자는 결국 사회적 고립에 갇히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과의 접점이 사라지고 사고 방식조차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억만장자가 평범한 중산층보다 노숙자와 더 닮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둘 다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있고 법과 제도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앱스타인 사건이 세상을 뒤흔들었을 때도 몇몇 억만장자들은 그게 뭐냐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단절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부가 축적될까요?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조금씩 받아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100만 명이 나에게 1,000원씩 준다면 나는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될 거야 라고요. 대부분은 망상으로 끝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상상을 실제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이고 자본주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연체료 5만 원을 물고 화가 났습니다. 그 불편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넷플릭스입니다. 매달 약 2만 원을 내면 DVD를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단순한 발상으로 시작한 서비스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며 전 세계 수억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몇만 원짜리 구독료가 모여 조당위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낸 거죠. 일론 머스크는 또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조만 내세요. 완벽하지도 않은 기능을 마치 확정된 미래처럼 팔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죠. 미래의 가능성을 팔아 현재의 부를 축적하는 이것이 억만장자의 방식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앱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열등감과 시간을 저에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은 무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개인정보라는 값을 치르고 있죠. 그 데이터는 광고주에게 팔리고 저커버그는 그 돈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의 숫자를 조금 더 체감해 봅시다. 만약 매일 10억 이상을 쓴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15억, 점심에 15억, 저녁에 15억. 이렇게 매일 45억을 쓰면 1년에 약 5천억을 쓰는 셈입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재산이 약 280조라면 무려 547년을 그렇게 써야 겨우 다 씁니다. 즉 16세기부터 매일 14억씩 써야 지금쯤 바닥이 나는 돈입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괴짜 같은 집착이 나타납니다. 젊은 피를 수혈받거나 냉동수면을 준비하거나 노화 방지 연구에 수십억을 쏟아붓습니다.
머스크는 아들 이름을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괴상하게 지었고, 피터 틸은 팟캐스트에서 인류가 꼭 살아야 하냐는 질문에 대답조차 머뭇거렸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지만 그들에게는 당연한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모든 억만장자가 괴짜는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1958년에 산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아침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습니다. 그는 사후에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빌 게이츠 역시 은퇴 후 전 세계 보건과 교육에 집중하며 말라리아 퇴치, 백신 보급 등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부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다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 창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주여행 사업에 수십조를 투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억누르면서 동시에 우주 탐험이라는 거대한 꿈을 추구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전통적인 재벌이 아니라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돈을 엄청나게 쓰고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햄버거 체인, 초콜릿 브랜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유형의 억만장자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존재는 항상 사회적 논란을 불러옵니다. 평범한 사람이 30년간 벌 돈을 그들은 하루 만에 벌어들이기도 하죠. 게다가 그들이 내는 세율은 중산층보다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조세 피난처와 편법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만약 정부가 1.5조 원 이상 재산을 몰수한다면 국민 1인당 2,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1년 정부 예산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부자를 없앤다고 사회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죠. 아이러니하게도 억만장자와 노숙자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며 매일 고민과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오늘 먹을 끼니와 생존을 위해, 그리고 억만장자는 선택과 책임, 명성과 자유의 무게 때문에 고민합니다. 결국 억만장자의 세계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 집착과 선택은 우리 사회의 극단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시간과 선택을 자산으로 만드는 태도는 누구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모두가 진짜 배워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